자, 오늘의 강의 마지막 건축법 끝부분을 살펴봅니다. 저희 여러분들 교재 430페이지 뭐가 나오죠?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이 무엇일까? 첫 번째 줄여보니까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무슨 말이죠? 원래 법에서 지으라는 대로만 지으면 다 판박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바타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요 지역에서 건축물 짓는 건 건축법이나 그 밖에 관계법령에 있는 제한을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배제하거나 즉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건축법에 있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 완화 적용해 주거나 또는 일부 통합 적용함으로써 좀 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이런 구역을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합니다. 누가 지정할까? 그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의의 세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은 특투 둘이 들어갑니다. 누구누구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지사 둘 다 지정할 수 있죠. 그 중에 밑에 지정대상 지역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경우 박스 속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따라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지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하고 둘로 나눠져요. 그 중에 국장이 지정하는 첫 번째가 바로 어디죠?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국제행사를 개최한다. 대표적인 뭐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했잖아. 그럼 평창 지역에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건축물들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거기를 특별건축으로 정해놓고 거기는 일반적인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시켜주는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줬었죠. 그런 데가 특별건축구역입니다. 두 번째가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대표적인 게 첫째 바로 특별법 무슨 법? 바로 신도시 만드는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바로 세종시 만들기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사업구역 한마디로 세종시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만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특별건축구역 해놓고 여기 현재 사진이 나와 있잖아. 이 사진이 바로 어디죠? 이게 세종시예요. 세종시에는 행정부처들이 꼭 무슨 뭐 용이 이렇게 승천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용이 겨전하는 건지 지렁이가 겨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축물의 효용성으로 봐서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세종시에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실은 건물들이 그냥 각각 쓰여져가지고 사실 다니는 편의성으로서는 빵점짜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나름대로는 멋있게 짓는다고 저는 것 같은데 저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어쨌든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게 바로 어디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 여기도 특별 건축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자, 그 밖에 등등 거기 혁신도시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은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고 반면에 맨 밑에 시도사가 지정하는 지역도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그런 행사를 개최한다는 그런 데도 시도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재정비 촉진지역 이런 데는 특징구역은 그 도시개발 그런 데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그런 데다라고만 이제 애울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이건 애우셔야 됩니다. 어디는 지정할 수 없죠? 거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이걸 순서를 바꿔서 개접보자 순서를 바꿔서 개접보자 그러니까 개접보자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이렇게 오세요. 저는 그 불독 같은 데다 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개만 보면 몸이 오들오들 떨려가지고 도대체 개가 좋다고 달라드는 것도 그것도 두렵습니다. 따라서 뭐 한단다?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개접보자는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개접보자. 자, 개가 뭐죠? 바로 개발제한구역. 바로 이런 그린벨트 같은 지역은 건축을 제한합니까? 건축하도록 완화시켜줍니까? 제한하는 지역이잖아. 그럼 이런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을 특별건축으로 지정해서 야 거기는 건축법에 있는 규제를 받지 않고 네 맘대로 지어도 좋아. 됩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행위자리 심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특별건축구역은 결론적으로 행위자를 완화시켜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위자이 강화되는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접이 뭐죠? 접도구역. 접도구역이 뭡니까?
도로변으로부터 시골 지역에서 도로변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들, 그게 접도구역이라고 부르고 그 접도구역도 행위자리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보전산지, 우리 산지 중에서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눠지거든요. 우리 시험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실무하실 때 그 산림에 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 보전산지 중에서도 공인용 산지냐 임업용 산지냐, 이걸 또 구분해가지고 그 개발 행위가 다 달라지거든요. 특히 보전산지는 개발을 못하게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런 데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죠. 보전산지, 그 다음에 자연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데가 바로 자연공원인데 그런 데는 건물 웬만하면 지켜야 합니까? 못 지켜야 합니까? 자연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지켜야 합니다. 그런 데는 완화시켜주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게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개접보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개한테 물린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말한 거지. 교수님이 개 무서워하셔요? 라고 물으면 안 돼. 저는 조그만 개들 되게 기호합니다. 자, 밑에 지정시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되는 지역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아예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었어. 여기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완화시켰어. 이제는 지정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가지고 여기는 지정해도 좋은가 했더니 국방부 장관이 괜찮아요 라고 해서 지정할 수 있는 시설. 여기 어디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어디가 많죠? 바로 저 북쪽 우리 휴전선 있는 일대 그 밑에가 바로 거기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옛날에는 그거다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심했었는데 요새는 자꾸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추세로 가가지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로 변경했는데 다만 국방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친 후에만 거기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는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정의 효과, 이건 정리해야 됩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때는 지정하는 변경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익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었죠? 6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병의에 관한 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유역, 시가워주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병의에 관한 게 개도시, 개도시수, 용용, 개도시수, 기발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게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6가지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따로 이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해야 될 거, 도시군 관리의 수립 절차에서 결정고시 해야 될까? 그거 수립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답니다. 다만 뭐는 빠진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결정 고시된 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에다 무슨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따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해야 되지 그건 자동적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보지 않는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그것도 시험 문제 났던 거고요. 관계법령에 적용 특례 해가지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중에 첫 번째 건축법에 나오는 대지의 조경. 자, 아까 조경은 언제 한다 그랬죠? 대지 면적이 200제부터 이상 되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경을 하여야 한다 그랬었잖아. 근데 어디에서는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그 조경을 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결국 적용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특별건축에서는 적용 안 해도 된다.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건폐율 몇 퍼센트, 용적률 몇 퍼센트라고 지정하는 이거 특별건축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가 현재 특별건축으로 지정되는 이 지역에 건폐율이 50%의 용적률이 200% 이하로 먼저 하라는 지역이라고 가정하자.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정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건폐율 20% 이하로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적용하지 아니하면 50% 지어도 좋고
70% 짓고 80% 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 200% 이하로 줘야 돼? 아니 300% 줘도 좋고 500%를 지어도 좋다. 이게 바로 특별건축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특히 조심할 건 종전에는 건폐율만 몇 퍼센트 열어줘라. 이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대. 그래서 집가 아무리 건물 크게 잡았자 대지 안에다만 짓는 거니까 30% 짓던 50% 짓던 80%든 그건 네가 알아서 져라. 그랬었어요. 근데 용적률은 옛날에는 적용했었거든요. 용적률 200% 이하로 져라. 특별건축구역에서도 200% 이하로만 졌었습니다. 근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 용적률도 집어넣음으로써 이제는 용적률 꼭 200% 이하로만 짓는 게 아니라 300%도 되고 500%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조심해서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폐율만이 아니라 용적률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했죠. 자, 맨 밑에 통합적용 계획의 수립 대상. 이게 무슨 말이죠? 특별건축구역 안에서는, 자, 특별건축구역이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가 특별건축구역이잖아. 이 안에다가 건축물을 짓을 때 여기다 뭐 한단다? 자, 첫째, 여기다 뭘 만들까? 이제 작품,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할 거냐? 그거는 건축물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에는 미술 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각 건축물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특별구역 전체에다가 건물, 요 건물 앞에다 미술 작품, 요 건물 앞에다 미술 작품, 요 건물 앞에다 미술 작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별구역 그 전체에다가 봐가지고 여기다 미술 작품 설치하고 여기다 미술 작품 설치하고 여기다 미술 작품 설치하자. 이렇게 통합적이라는 건 특별건축구역 전체에다가 한꺼번에 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어디다 설치할 건지는 특별건축구역 전체 적용하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 작품도 또 문제예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미술 작품을 설치하라고 했더니 이런 뭐 미술 작품 같지도 않은 미술 작품들, 뭐 무슨 혐오감 일으키는 건물이죠. 그것들도 지들이 또 미술 작품이라고 설치한답니다. 이게 미술 작품인지 공예품인지, 공해품, 공예가 아니라 공해, 즉 사람들의 눈을 괴롭혀버리는 이런 되지도 않는 것들다가 미술 작품이라고 걸어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또 미술 작품을 획일적으로 설치하라.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좀 어떤 또라이들이 만들어 놓은 법 같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건축물마다 일정 건축물에는 미술 작품을 설치하라고 되는데 그걸 건축물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구역 전체를 봤을 때 여기다가는 이러이러한 미술 작품을,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미술 작품을, 여기는 이러이러한 미술 작품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통합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도 가능하죠? 공원 설치하는 거. 공원. 자, 그래서 공원은 도시공원을 만드는 거죠. 어디다 만들까? 여기는 도시공원을 만드는 장소로 쓰자. 이게 특별건축 전체에다가 공원 설치하는 걸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공원이고, 이때 공원은 도시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공원이 아니에요. 도시지역 안에다 설치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거. 이것도 건축물마다 부설주차장 설치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주차장이 여기 크잖아. 이래서 한쪽에다 몰아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하지, 건물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축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 특별구역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다가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자, 여기도 대형 주차장을 만들자, 여기도 주차장이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저렇게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구역 전체에 통합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머리자만 따가지고 세 가지를 해서 미술 공부라고 해요. 미술작품, 공원, 부설주차장 설치해서 미술 공부. 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공부는 어떻게 했었죠? 옆에 있는 반하고 합반해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죠. 안 그랬나요? 저희 때만 그랬나? 저희 때는 미술 공부하려면 미술하고 음악 시간에 그랬어. 그래서 미술 시간하고 음악 시간에는 그냥 우리 반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옆반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린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 공부할 때는 뭐 한단다? 통합해서 한단다. 예, 합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술 공부는 통합해서 이거 미술작품, 공원, 부설주차, 이거는 통합적인 데서 해야 된단다 라고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데 그 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 433페이지에 특별건축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자, 여기가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정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그 지정 목적에 맞는 건물. 근데 특별건축구역 지정 보시됐는데 그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때는 2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을 특히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자, 이런 게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된 내용. 자, 433페이지에 특별 가로구역도 있습니다. 아까 가로구역이 뭐라고 했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들. 이렇게 도로다가 이렇게 둘러싸이는 요 일단의 구역들 하나하나를 요걸 뭐라 본다? 요걸 바로 가로구역이라는데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게 있단다. 지정할 수 있단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433페이지 434 건축협정이라는 게 나오죠.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건축협정이 재작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재작년에 시험 문제 한 번 났었고 그러니까 재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한 번 났었고 재작년에 났었습니다. 작년 29에는 건축협정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축협정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파트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자. 건축협정이라는 건 누가 체결할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들이에요. 결국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 위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에 있는 지상권자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 등이라고 부르고 이 소유자 등이 전원에 합의를 해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이건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하면 안 돼.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끼리 전원이 합의해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건축이나 배수나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 행위를 하자, 배수나 행위를 하자, 리모델링 행위를 하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로 협정을 체결하는데 이걸 무슨 협정이라 한다? 건축협정이라는 걸 체결한대요. 누가 한답니까?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심화학습 먼저 보십시오. 건축협정에서 소유자 등의 범위 해가지고 1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공유자들, 두 번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들,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소유자 등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원의 합의라고 했습니다. 전원의 합의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합의라는 건 의견이 일치돼야 된다 이거죠. 협의가 아닙니다. 협의라는 건 서로 의논만 하면 됩니다. 동일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지 않아도 일단 의견만 교환하면 그건 협의라고 하죠. 그런데 합의는 의사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을 자기들이 야 그렇게 할까? 그러자! 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누가 해야 돼? 전원의 합의입니다. 전원이 합의해가지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때 무슨 지역에서만 체결할 수 있죠?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고 바로 4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그 두 필지 이상의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 한마디로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정비구역은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만. 세 번째는 자 도시재정비 촉진위원 특별법에서 존치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 뉴딜 정책이나 뭐 하는 데 있었죠? 크게 넓은 지역을 갖다가 우리 개발하자. 정비사업은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거고, 근데 넓게 개발하는 게 있죠. 뉴타운 개발이라고 했었죠. 바로 뉴타운이 도시 재정비 촉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이 바로 뉴타운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 뉴타운 개발을 할 때 뭐 하는 지역에서만 존치지역. 존치라고 하는 건 부시지 않고 고기는 남겨두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토지 수자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접어자. 자기들이 하는 게 바로 존치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지, 자 이런 지역을 뭐로 지정한답니까?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이더라. 그래서 머리점만 따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주자, 그 다음에 존치지역의 존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의 도자 해서 지주존도라고 했죠. 그래서 지주존도,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 지주는 존나게 토도해. 네, 지주가 뭐죠? 땅 주인들. 땅 주인들 뭐가지 힘 잔뜩 주고 아 나 그런 거 여기다 안 팔아 이렇게 하잖아. 지주는 존나게 토도해. 존나게 말이 좀 그렇다 그죠? 근데 지주는 존나게 도대. 지주존도라는 요 네 군데 지역에서만 원칙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아니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건축협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거기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리모델링에 관련된 사항들, 그걸 건축협정으로 체결합니다. 또는 건축선은 아까 건축선 배웠죠? 어떻게 건축선을 배치할 것이냐. 또 건축물과 건축 설비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나 층수,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어떤 형태일 것인지, 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등등등 등이 어디에 들어간다? 건축협정에 체결돼야 될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아직 그것까지 외울 건 아니야. 그 다음 페이지. 건축협정 인가라는 게 있죠. 그때 협정을 체결할 사람들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라는 걸 조직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건축협정 운영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자가 누구한테 갑니까? 건축협정서를 작성해가지고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누구냐라는 건 어디에 나오냐면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435페이지 다시 맨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435페이지 맨 위에 아까 말한 지주존락의 도도에서 지주존도 밑에 있는 5번에 보면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건축협정 인가권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시도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이 자들이 건축협정 인가권자인데 바로 그 자들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으라는 얘기야. 다만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그게 하나의 시군구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중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 중에서 과반이 어느 시군구에 걸쳐 있느냐 그 과반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지역의 시장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라 이 소리죠. 자, 그 밑에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해가지고 맨 밑에 맞벽 건축 특례라겠죠. 맞벽이 뭐죠? 벽이 서로 붙어버리는 겁니다. 자, 합벽은 하나의 벽으로 만들죠. A라는 건축물과 B라는 건축물을 하나의 벽으로 같이 만들어서 붙어서 주면 그건 합벽이라고 하고 서로 벽과 벽을 같이 붙여버리면 그때는 이건 맞벽입니다. 합벽은 하나의 벽으로 합쳐지는 거고 벽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면 합벽 막 붙어버리면 맞벽 맞벽 건축도 됩니다. 또 이 건축협정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통합적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 말기를 시험 문제 출제됐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바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데 통합적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조경을 하는데 건축물을 갖다 보세요. 여기 A 대지, B 대지, C 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대지마다 건물을 졌으니까 몇 개 두냐? A 대지에다 건물 하나 짓고 B 대지에다 건물 짓고 C 대지에다 건물 짓고 이렇게 짓잖아. 그리고 각각의 대지마다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라면 적용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따로따로 그 대지마다 적용해야 되잖아. 근데 통합 적용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건물 어떻게 짓는가? 하나의 건물로 짓습니다. 대지는 세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세 필지의 건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아까같이 나눠서 따로따로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져가지고 그때 이쪽에다가 적용하고 이쪽에다 적용하고 이게 바로 통합적이라는 게 대지 세 필지 전체에다가 그냥 꼭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그 대지 전체를 하나로 보고 거기다 적용하는 거 이게 통합적용이죠. 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건 무슨 말이죠? 자 현재 보면은 여기 하나의 대지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또 하나의 대지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개 대지가 있습니다. 근데 도로가 어디에 돼 있죠? 바로 이쪽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도로가 나 있어. 그러면 요 앞 도로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건 도로랑 접해 있는 대지니까 이건 맹지가 아니니까 건축허가가 납니다. 문제는 뒤에 있는 이 대지는 도로랑 접해 있지 못하니까 저건 맹지가 되니까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앞에 있는 대지 소유자하고 뒷땅에 있는 대지 소유자가 서로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건물을 어떻게 짓자? 두 대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붙여서 같이 짓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대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허가 나지 않지만 앞에 있는 땅하고 뒤에 있는 땅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면 앞에 있는 부분이 도로랑 접해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때는 건축허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맹지도 앞에 있는 땅하고 합쳐서 하나의 건축협정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거. 이것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이게 바로 통합적용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맹지가 이제 앞에 있는 대지하고 합쳐지는 개념으로 보면서 건물을 짓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또 지하층은 원래는 요거 A 건물 따로 짓고 B 건물 따로 짓 때는 이때는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옆에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합쳐서 하나의 건물다 이렇게 지면서 땅 밑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차를 지하에다 세우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개의 필지를 하나로 봐가지고 지하 주차장 설치하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하층 이렇게 지하층을 파는 게 가능하고 또 부설 주차장이 뭐죠? 원래는 A 대지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B 대지에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합쳐서 하나의 건물을 쳐놓고 이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주차장을 거기다 하나로 통합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적이죠. 그래서 대지에다 적용하는 걸 통합해서 할 수 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도 통합 적용이 가능하다. 지하층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 설치하거나 개인 하수처리 시설하는 것도 각각의 대지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그런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건폐율 몇 퍼센트 열어줄까? 이것도 각각의 대지마다 건폐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합쳐서 하나의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아까도 각각이 아닌 합쳐서 하나의 건폐율. 이것도 따로따로 건폐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하나의 건폐율로 계산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구로 만들었죠. 어떻게 했죠? 여기 보시면 적용이 된 도로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차장과 하수처리 시설의 건폐율은 얼마냐? 어디다? 적용이 된 도로 지하에다가 뭘 설치했습니까? 부설 주차장하고 하수처리 설치할 때 건폐율은 그게 몇 퍼센트가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좋은 문장들이 통합적인 대상으로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바로 통합적인 대상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이 건축협정을 체결해주면 일부 내용들을 뭐 시켜준다? 거기 완화시켜주는 게 있어. 그래서 일부 높이 제한이라든지 일조권 확보 같은 거 관련된 걸 일부 완화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이렇게 체결했던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폐지는 어떻게 한단다? 건축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그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다시 받으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저렇게 짓고 살다가 야 이제 네 땅은 네 땅대로 돌아가고 내 땅은 내 땅대로 다시 돌아가자. 같이 하나로 통합해 있던 걸 이제는 서로 분리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건축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폐지할 때는 과반수만 동의가 있어도 폐지가 안 하고 그때도 지들끼리 맘대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건축협정 체결하고 인가받았었죠. 폐지할 때도 폐지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밑에 건축협정 폐지 제한기간이 있죠. 착공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저런 특례를 적용한다는 건 아까 436페이지 맨 밑에부터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또 일부 완화 적용해서 이렇게 해줬단다. 또 다음 페이지 경계벽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건축협정을 체결해 줬다면 이걸 폐지할 때는 함부로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때는 무슨 요건이 필요하죠? 그때 특례를 정해서 착공신고한 경우에는 착공신고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나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건축협정과 관련돼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통합 적용해서 했던 거고 나중에 가서 그걸 폐지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20년 이상은 지나야지만 그 건축협정 체결한 걸 폐지를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옆 페이지 건축협정 집중구역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십시오. 그거는 글쎄 그렇게 시험 문제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가요. 결합 건축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안 봐요. 그건 심화 과정에서 볼 겁니다. 결합 건축이라는 게 뭐죠? 역시 하나의 땅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두 필지 이상이 떨어지는 걸 하나의 땅으로 봐서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결합 건축이 있는데 그건 지금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서 빈지정비라는 게 나오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빈지정비는 시골에서만 문제가 되지 도시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 도쿄 안에서도 빈집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건물은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빈집 방치해두면 흉물스럽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빈집정비인데 이거는 아직 한 번도 만들어진 지가 한 4, 5년 됐어요.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지 않는다. 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그 밖에 사항으로서 여러분들 447페이지면 건축위원회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건축위원회 보면 여러분들 449페이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는 게 나옵니다. 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뭐 하는 걸까? 거기 의회 밑에 보면 1, 2, 3, 4, 5, 6, 7 해가지고 거기 일정한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랑 누구랑 건축 관계자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건축과 관련된 그 건축 관계자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끼리 또 건축 관계자하고 관계자문 기술자하고 분쟁 인근 주민들 지들끼리 분쟁 해서 총 6가지 분쟁이 쭉 나와요. 이렇게 건축과 관련된 일정한 자들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해결하죠? 주먹으로 해결합니까?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잖아. 나수로 해결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지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법대로 가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도 오래 걸려요. 비용도 많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송을 안 가는 방법이 있을까? 예, 그게 바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다가 분쟁 조정 신청, 재정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러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걸 어디다 둔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다가 그런 분쟁 재정과 조정 신청이라는 걸 한단다 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글쎄요 한 7, 8년에 한 번 시험 문제 날까?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나. 그래서 재작년에도 지문 중에 하나로 출제된 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7, 8년에 한 번 나기 때문에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문제 풀이할 정도 때 한번 볼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보지 않는다. 자, 그 밖에 나머지 중에서는 454페이지에 바로 이행 강제금이라는 나오는데 요거는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났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행 강제금 이것도 건축법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뭘까? 건축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규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규제를 뭐 하는 사람 있죠? 위반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 원래는 뭘 내리죠?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 지었으니까 이 건축물 철거하세요. 자, 여기는 건폐율 50%, 용적률 200% 이하로 먼저 해야 되는데 웬 건폐율은 80% 줬고 용적률은 300% 줬고 지멋대로 크게 줬네? 이거 용적률, 건폐율 각각 건폐율 50%, 용적률 200% 다시 줄여서 하세요. 이거는 초과해서 줬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그런 이행 그렇게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는 뭐부터 내린다? 원래는 시정명령부터 내리는 겁니다. 그거 고치세요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 이행하지 않더라 이걸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강제철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했단다? 원래 강제철거가 맞습니다. 강제철거 뭐죠? 당연히 철거 융업반을 데리고 와서 뜯어내는 거. 그것이 강제철거죠. 근데 이놈의 강제철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건축주가 반발해버립니다. 뜯으러 갔더니 뭐하죠? 건축주가 머리에다 빨간띠 두르고 손에다가 화염병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짱돌 들고 갖고 있습니다. 뭐란 얘기입니다. 오면 그냥 화염병 던지고 짱돌 때려가지고 너희들 여기 접근을 막겠답니다. 못 부시게 하겠답니다. 바로 이게 강제철거라는 걸 하다 보면 그 철거하러 가신 분들하고 그걸 방해하고자 막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죠. 그래서 요새는 강제철거할까? 요새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럼 강제철거 대신에 뭐 한다? 바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하겠다. 이때 바로 이행강제금이 뭘까? 그거 철거라는데 안 한다?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기간 줄 때니까 이거 위반한 거 철거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하더라? 안 합니다. 그럼 뭐죠?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돈 내라 하고 해서 일정 기간 지났는데 가봤더니 아직도 철거 안 했어. 또 돈 내라. 반복적으로 부과시킨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 돈을 부과시키는 건 무슨 목적이죠? 처벌 목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처벌은 뭐죠? 너는 위반했으니까 벌금 얼마, 과태료 얼마. 이건 처벌이고 이건 처벌 목적이 아닙니다. 뭐죠? 철거할 때까지, 즉 행정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킴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또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뭐라 하잖아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강제 철거 들어가는 것보다는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면서 너 철거하도록 자동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시켜버리는 이런 행위가 바로 뭘 부과하는 거다?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 강제금의 가장 중요한 건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하고 다르죠? 바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벌금이나 과태료는 뭐죠? 처벌 목적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위반했으니까 너는 처벌 목적으로 징역형이나 이런 걸 부과하는 것 대신에 벌금으로 내라.
또는 과태료 얼마 내라 이렇게 부과하는 건 그건 금전적 부담은 그거는 처벌 목적이기 때문에 몇 번만 부과할 수 있다? 동일한 항목에서는 한 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죠. 한 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만 처벌할 수 있지 그걸 두 번, 세 번 처벌하는 건 안 된다. 이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이걸 위반했으니까 벌금 얼마라고 부과했으면 끝나는 거지. 벌금 내라니까 뭐라죠? 뭐 그 껌값 정도야 뭐 내지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냅니다. 판사가 봤더니 아주 기분 나빠. 뭐 저런 새끼가 있어. 내가 벌금 500만 원 부과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500만 원 내야 되는데 500만 원? 알았어 내지 뭐. 아이 싸가지 없어. 500만 원 했다가 다시 뭐죠? 야 또 더 한다. 얼마? 1000만 원 더 내. 500만 원 부과해놓고 좀 이따 또 1000만 원 부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처벌한 건 두 번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제가 처벌 목적이라 했습니까? 행정 목적 달성이라 했습니까? 행정 목적 달성이지 처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한다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부과가 가능하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벌금을 부과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못할까? 아니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반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 때리면서 너는 일정한 기간까지 철거 안 했으니까 이행강제금 다시 1000만 원 하고 부과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그것도 둘 다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그때는 이제 돈 납부했으면 그때는 그 위법한 행위가 합법화되는 걸까? 그러면 불법을 갖다 돈으로 사가지고 합법화시킨다는 밖에 안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위법은 그 위법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위법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화되는 건 아니고 역시 불법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나중에 강제 철거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강제 철거 못하는 건 아니고 역시 불법 상태는 그대로 존속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행강제금은 어디서 부과할까? 현재 우리 부동산 공법 시험범위에서만은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문이라고 건축법하고 농지법 세 군데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규정이 나오고 있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죠. 자, 이때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금액은 얼마를 부과하죠? 거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게 있고 옆 페이지 455페이지 보면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그럼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뭐죠?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얼마짜리다? 지방세를 부과해서 정해진 기준금액이 있죠. 이게 바로 시가표준액인데 그 시가표준액에 정해진 금액의 100분의 5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100분의 10만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그때 100분의 50을 부과하는 건 크게 두 가지.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두 번째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네 가지야. 그러면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건축 허가 안 받았을 때, 건축 신고 안 하고 지었을 때. 이 네 가지가 있을 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기 시작하고 그걸 기준으로 하고 반면에 그거 이외에 나머지 위반 사유들, 나머지 위반 사유는 100분의 10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에 100분의 10에다가 일정한 걸 곱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때 얼마나 곱할까라고 했는데 그 맨 밑에 부과금액 산정 방법 4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런데 이 부과금액을 그대로 다 부과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 2분의 1 이하로 감액할 수 있는 반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째죠? 바로 85제곱미터 이하되는 주거용 건축물. 부과 대상이 되는 게 85제곱미터 이하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전체 금액을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부과될 대상 금액의 2분의 1 이하로 반으로 줄여서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부과할까? 자, 그 구체적인 수치가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작년 29회 때 출제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보죠. 2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2만 원 하고 나왔었습니다. 보통 이때 면적으로 따져 제곱미터로 따지죠. 그 2만 원이야. 근데 거기다가
지방세보다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했으니까 50%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2만 원에 100분의 50이니까 1만 원 하고 줄어들었죠. 거기다 곱하기 위반한 면적이 얼마나 위반했을까? 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지은 연면적 있겠죠. 그 몇 제곱미터 나오죠. 건축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지은 연면적 나오겠죠. 또 건폐율을 초과했으면 초과된 면적이 나올 것이고 용적률을 초과했으면 용적률을 초과한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위반한 면적인데 여기서는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시가표준액은 2만 원인데 제곱미터당 2만 원인데 그거의 50%인 100분의 50인 1만 원에다가 위반한 면적 100 곱하면 100만, 그러니까 1만 원에다 100점부터 곱하면 뭐죠?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아래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 그때 신고를 하고 졌었는데 신고 안 하면 100분의 70을 곱합니다. 이 비율이 여기 들어가. 그래서 100만 원에 100분의 70이면 얼마죠? 70만 원. 원래는 70만 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만 85점부터 이하되는 주거용 어처분은 2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다시 또 70만 원에 2분의 1이면 35만 원 이렇게 부과하는 게 가능한 게 바로 85점부터 이하되는 주거용 어처분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첫째는 신고를 안 했을 때는 100분의 70을 곱한다. 건폐를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80을 곱한다.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90을 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안 받았으면 100 전체를 다 부과한다. 100분의 100, 100%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신고 안 했을 때는 70%만 부과하고 그때 건폐율을 초과했을 때는 80%, 용적률을 초과하면 90%,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 이번에 29회 때 시험 문제 낸 게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열거해 놓고 다음 중 이때 부과되는 그 비율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고르십시오. 그럼 낮은 게 얼마죠?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게 건폐를 초과했을 때,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이게 70%, 80%, 90%, 100%. 이걸 순서를 골라라 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럼 뭐만 외우면 되죠? 요거 어떻게 한다? 신고를 안 했을 때는 70%. 그래서 외우는 방법 신칠이. 신고를 안 했을 때는 70% 보니까 신칠이. 건폐를 초과하면 80%, 건팔이.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는 용구, 용공.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면 100%, 허백이. 그래서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 이걸 한마디로 조폭 수배자 명단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조폭이 있는데 이번에 검거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름이 각각 누구란다? 하나는 신칠이요, 건팔이요, 용구요, 허백이란다. 그리고 신칠이는 뭐죠? 신참으로서 77 맞은 놈. 예, 아무래도 조폭 처음 들어온 놈은 일하는 게 77 맞겠죠. 신참으로서 77 맞은 놈. 이게 신칠입니다. 또 건팔이는 건달로서 팔팔한 놈. 아무래도 건달은 떡대도 좋고 등치도 좋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건팔이, 건달로서 팔팔한 놈. 그 다음에 용구는 용변 싸고 불인내 나는 놈. 참 더럽다, 그죠? 용변 똥 싸고선 불인내 나는 놈. 그게 용구입니다. 그 다음에 허백에는 허대만 멀쩡한 백수놈. 이게 허백입니다. 따라서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 외우십시오. 신참으로서 77 맞은 놈, 건달로서 팔팔한 놈, 용반 싸고 불인내 나는 놈, 허대만 멀쩡한 백수놈, 허백이. 자, 이게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 원래는 저 비율을 곱해서 부가도록 됐단다. 이 비율이 그거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죠. 자, 다만 건축 조례로다가 이 비율들을 더 낮출 수는 있지만 아무리 낮춰도 최소한 100분의 60, 60% 이상은 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거 70%를 60%로 할 수도 있고 80%를 60%로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로 나온다? 건축 조례로 그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례권 시험 문제 안 난다 그랬어. 그래서 일단은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이해는 나머지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그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으로다 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따로 정하겠어. 그걸 부과하면 되는데 다만 85제곱미터 해야 되는 주거용 어처분은 다시 그 부과금액의 2분의 1로 줄여서 가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최대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한 것들은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다. 50이 아니라 그거는 100분의 10으로 정리합니다. 자, 부과 제한.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교재로 가볼까요? 나머지 뭐 가중부가도 나오고 감경부가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직 그 정밀한 숫자까지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날 것 같아요. 그 숫자는 아직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재 457페이지 맨 위에 오시면 45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과할 때는 뭐로 부과한다?
문서로서 행해야 됩니다. 이 문서란다는 건 구두로 다 통보하는 건 안 되고 문서로만 하랍니다. 이걸 뭐라죠? 부가행위의 요식성. 부가행위를 요식성이라는 게 뭐죠? 요식이라는 게 형식을 요구한다. 바로 요식행위다. 문서로 생활하는 건 그런 걸 요식행위랍니다. 그럼 구두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라. 이거면 불요식행위라고 하죠. 이런 건 요식성을 갖습니다. 자, 그때 부가를 제한합니다. 한없이 부가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회?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1년에 2번 이내의 범위 내에서 1년에 2번 부과할지 1년에 1번 부과할지는 뭐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횟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횟수를 정한다는 거. 다만 아까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로 감액할 수 있었죠? 그 사유가 있는 것들은 총 부과횟수 몇 회까지만 부과한다? 5회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5번 부과할지 3번 부과할지 2번 부과할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이하로 감액이 가능한 건 최대 부과횟수가 얼마란다?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횟수를 정한다는 거. 자, 그렇게 기억하시죠. 자, 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게 있었어. 그러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건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여야 한다. 라는 거. 예, 여기까지가 바로 이행강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마지막 내용으로서 정리하시고, 자, 그럼 지금 시간에 봤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먼저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건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는데 어디는 지정할 수 없다?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어떤 방법이 있죠? 개접보자. 개발지역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여기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심할 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종전에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사가 누구랑 미리 협의했다? 국방부 장관과 미리 사전에 협의하면 그때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건 그렇지 않다? 도시군 관리고 결정할 것 중에서 용용계도시소,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 이거는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에다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따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지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 적용을 배제한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건축법에 있는 일부 내용은 거기는 적용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대지에다 적용해야 됩니까? 적용하지 않으니까 적용 안 해도 좋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져야 되는데 그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건폐율도 네 마음대로 지세요. 용적률도 몇 퍼센트 이하로 지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지세요. 그런 건 규제를 하지 않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 적용하는 게 있죠. 뭐뭐 있었죠? 미술작품하고 공원 설치하고 부서 주장 설치. 그래서 미술작품을 어디다 설치할 건지는 건축물마다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특별구역 전체에 봐가지고 어디다 미술작품 설치하면 좋을 건지 그렇게 정하는 게 가능하다. 통합 적용이죠. 공원 설치와 부서 주장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술 공부는 통합해서 한다. 미술 공부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걸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죠?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놓고 거기다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지차라고 해놓고 5년 이내에 그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거죠. 야, 지정했던 특별건축구역 해제할 수 있다.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건축협정은 누가 체결하죠? 바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이 전원이 합의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건축을 하거나 대수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설명 안 하겠다. 이때 둘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다시 말하면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그 땅이 두 필지인데 두 필지죠? 근데 소유자는 누구다? 나랍니다. 내가 소유자랍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게 될까 안 될까?
원래는 안 되죠. 협정이라는 건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 너와 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두 필지를 갖고 있으면 그건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협정이 안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된답니다. A 필지의 소유자도 나고 B 필지 소유자도 나라면 내가 이 안에서 그 두 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결국 셀프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거죠. 가능하다? 가능하다.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누구다?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만 건축협정을 체결하죠? 지주는 존나게 도도한 지역, 여기만 지구 단위겠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 존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런 데서는 건축협정이라는 걸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면 협정 체결자 또는 여러 사람이라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건축협정 운영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가 그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시도사 및 시장수 구청장인 건축협정 인가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시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다면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간다? 토지 면적의 과반에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토지 면적의 과반에 속하는 지역에는 시장은 수구청장 그자한테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죠. 자, 이때 통합 적용이 되는 것들이 뭐뭐 있을까? 바로 개별 건축마다 아니고 한꺼번에 적용하는 게 바로 대지의 조경에 관한 것들, 대지와 도로에 관계에 관한 것, 지하층 설치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이나 또는 개인 하수 처리소 설치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건폐율 적용하는 거. 요거는 각 건축물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건축협정이 체결된 대지 전체에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경이 된 도로의 지하층에 부설 주차장이나 하수처리소를 설치할 때 그 건폐율은 몇 %냐라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 체결된 건축협정을 뭐죠?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폐지하려면 건축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면 폐지할 수가 있는데, 그때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한 경우에만은 그때는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착공신고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나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예, 일단 특례를 적용한 것들은 20년이 지나야 된다 라고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핵심은 얼마를 부과할 거냐? 이행강제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고, 자, 그래서 그건 아직 시험 문제 난 적은 없어요. 개념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가표, 즉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제곱미터당 기준에 100분의 50에다가 위반 면적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부과하는 게 있고, 어떨 때는 지방세법에 따른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고 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100분의 50이라는 걸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첫째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었을 때, 그 다음에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 뭐야? 건축 허가 안 받았다, 건축 신고 안 하고 지었다, 건폐율 초과했다, 용적률 초과했다. 이때만 100분의 5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고 거기다가 각각의 또 비율이 있단다. 그때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라는 그 비율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다 부과하지 않고 그 부과된 금액의 2분의 1까지는 감액해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는 요거 100분의 10에다가 요 비율은 또 대통령으로 또 따로 정했는데 그거는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부과 제한합니다. 함부로 부과하잖아. 최초의 시정명령을 내린다 했죠. 그래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에 2회 이내에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를 정하는 횟수까지만, 따라서 두 번을 부과할지 한 번을 할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고 그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85제곱미터에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로 감액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2분의 1로 감액하는 것들은 총 부과 횟수 몇 회 이내? 5회 이내입니다. 아무리 부과해도 5번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총 5회 이내에서 5번을 부과할지 4번 할지 3번 할지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감액됩니까? 반드시 징수해야 됩니까? 그건 깎아줄 수 없어. 부과가 된 이후에는 그때는
다시 부과하지 않지. 이행과정을 납부하면, 이거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건 다시는 부과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근데 이미 부과된 건 뭐 해야 된다? 징수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건축법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고, 그 밖에 나머지들 지저분한 것도 있었죠? 그것은 심화 과정에서 몇 가지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최소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놔도 웬만큼은 풀 수 있을 겁니다. 아마 6문제가, 7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4문제 정도는 이 속에 다 들어있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 5, 6, 한 3문제 정도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요 정도만 갖고도 4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요 정도만 최소한 정리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